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단재 신초 선생 기념사업회에서는 해마다 선생의 고향인 청주에서 단재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특별 강연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강의 형태를 갖다가 유튜브 온라인 비대면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강의의 제목은 다시 울리는 하늘 북소리라는 주제로요. 바로 오늘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2명의 강사를 이곳 미디어제트 스튜디오로 초청해서 저희가 8차례 강의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미디어제트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 오프라인 강의는 불발이 됐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 강의를 함으로써 전국 또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단재 선생을 기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방송을 볼 수 있는 또 이런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단재 신초 선생을 비롯해서 역사인물,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한 40여 명의 평전을 서술하셨고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님을 모시고 단재 선생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삼웅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관한 프로그램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에서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앞장서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평전을 한 40여 권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채호 선생 평전, 또 관직에 있을 때는 신채호 선생 전집을 만들었고, 또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신채호 특강도 한 적이 있고, 또 어느 방송국가는 그 대륙의 불꽃이라고 해서 중원 대륙을 신채호 선생이 걸으셨던 곳을 찾아서 답사한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저래 단재 선생은 항상 저의 가슴 속에 멘토였고, 지금도 유일하게 제가 배우고자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단재 선생을 꼽을 정도로 단재 선생을 부쩍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애와 사상, 좀 광범위합니다마는 제가 공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재 선생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시간, 세월을 두고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과정 중에 하나가 언론인입니다. 빼어난 구국 언론인이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투철한 민족사학자, 민족사학 하면은 단재를 꼽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민족사학을 정립한 분이지요. 더불어서 불퇴전의 독립운동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참 수없이 많습니다마는 단재 선생처럼 시종일관 한눈 팔지 않고 가장 강력하게 일제와 맞서 싸웠던 분도 흔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작가, 여러분의 전기를 썼습니다. 저는 그 단재 선생을 따라서 평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단재 선생은 성웅 이순신, 을지문덕 이런 그 전기를 많이 쓰셨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나키스트, 독립운동 방리학 중에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력항쟁, 의열투쟁, 임시정부 여러 가지 방리학이 있었는데 단재 선생은 그 중에서도 아나키즘 방법을 택했죠. 일제가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고 왜곡 번역하면서 지금도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나키즘이야말로 단재 선생이 해방 이후, 조국 광복 이후를 추구했던 그런 그 국정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나키스트로서의
그 단재 선생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이런 그 역사적인 특출한 인물, 그는 단순히 역사에 편승한 지식인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낸 근대 사상가의 대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재 선생은 지, 재, 학, 이른바 그 삼장을 두루 갖춘 근대 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단재 선생은 1880년 11월 7일 충남 대덕군 정생면 이동 도림리에서 태어났고, 얼마 후에 청원군 남성면 귀대리에 이사해서 망명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전통적인 충청도 인물이죠. 일찍이 할아버지가 낙창한 조선시대의 올곧은 선비였는데, 할아버지 밑에서 그 한문 서숙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대단히 재질이 우수해서 13살 때에 그 사서삼경을 암송할 정도로 재능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인근에서는 그 신동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재질이 뛰어났지요. 16살 때 풍양 조 씨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는 조혼제도가 있어서 단재 선생도 16살 때 풍양 조 씨와 혼인을 했는데, 1910년 해외로 망명하면서 부인을 대동할 수가 없어서 부인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18살 때에 재상 신기선, 그 신채호 선생의 가까운 종친입니다. 재상이었죠. 지금 같으면 국무위원, 장관급 그런 분의 서재에서 여러 가지 동서양의 각종 책을 읽으면서 그 지식의 범위를 넓혀 나갔죠. 그리고 19살 때에 그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학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만, 당시는 우리나라의 대학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성균관이었죠. 그래서 1905년 4월 바로 을사늑약 우리나라 외교권이 일제에 넘어가기 직전에 단재 선생은 성균관 박사에 임명이 됐어요. 성균관 박사라고 그러면은 당시에는 거의 평생 직업 보장된 알찬 직업이었죠. 대부분이 그 상급자들이 출세한 정승들이거나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치면은 그 상류 사회의 지식 계급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런 그 평생 보장된 성균관 박사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야로 뛰쳐나옵니다. 나라가 위태롭다. 그리고 조정은 당시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그런 그 외교력도 무능했고, 내정도 무능했고, 척시, 외척, 민씨 척족 이런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대단히 혼미한 상태였는데, 이런 데서 관리 노릇을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뛰쳐나오기 한 해 전에 1904년 6월 달에 그 일본이 전국에 황무지 개간 허가 야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황무지를 일본인들이 무임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을 때에 신채호 선생은 그 이하영, 당시 외부 대신 이하영의 매국 행위를, 이것을 이제 이하영이라는 외부부 장관이 주선을 했는데,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성토문을 지었지요. 당시 그 정인보 선생, 위당 정인보 선생 있죠. 그분하고 함께 그 성토문을 지었는데, 당시 이 성토문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성균관 학생들, 교수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명문이었죠. 아마 기록으로서는 단재 선생이 처음으로 활자화된 문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성토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6살 젊은 청년 신채호는 출세길이 내다보이는 관직을 스스로 버리고 제야로 뛰어들어와서 국권 회복 운동을 펴는데, 그때 당시 장지연 선생, 황성신문의 주필 겸 사장이었던
장지연 선생의 권유로, 그러니까 장지연이 단재의 성토문을 읽어보고 탁자를 칠 정도로 이렇게 젊은 학도가 명문일 수가 있느냐 하고 단재를 찾아가서 황성신문의 논설 기자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단재는 언론인이 된 것이지요. 당시 황성신문은 그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유명한 논설 있죠. 을사늑약을 체결한 을사오적들을 향해서 이 개돼지만 또 못한 놈들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논설 때문에 황성신문이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때 때마침 영국인 베델 선생하고 양기탁 선생,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이 그 베델이라는 영국 사람을 초대를 해서 대한매일신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근대 민간신문으로서는 독립신문 이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민간인들이 만든 신문이지요. 여기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계몽적인, 항일적인, 구국적인 그런 글들을 씁니다. 당시는 그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해서 결국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유명한 일본의 그 악질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었는데, 조선 통감이 자기가 하는 말은 100마디를 해도 조선 백성들이 듣지를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대한매일신보에 신채호가 쓴 글 한 편이 조선 2천만 민중을 움직인다 하고 개탄을 할 정도로 신채호 선생의 글은 매섭고 통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신기선이라고 아까 성균관에 추천을 해 주셨던 인척 되신 분이 있죠. 이분이 나중에 변지어를 해서 그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충노, 세 사람의 충노라고 매섭게 질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집안 종친이고 자기를 이끌어 주신 분이지만 공적으로는 나라를 파는 데 앞장섰다 해가지고 충노, 일본에 충실한 노예다 해가지고 비판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심판할 수 있었던 그런 유능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신민회, 1907년입니다만 신민회라는 비밀 지하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신이라 그러면은 신하 신자를 임금과 신하, 군신 관계 이런 그 신하 신자를 썼는데, 이때 신민회가 처음으로 새로운 신자, 새로운 민,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봉건 군주 체제가 아닌 새로운 민주공화제의 횃불을 든 것이 신민회입니다. 이때 그 김구 선생을 포함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 양기탁 선생 이런 그 당시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참여했던 신민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그 여성 잡지, 새 가정 이런 그때도 상당히 깨어나 있었던 분인데, 남녀 차별이 분명히 했던 그런 시절에 여성들을 위한 가정 잡지를 만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신문을 논설을 쓰고 또 가정 잡지에 글을 쓰고 신민의 일을 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이끌어가는 나라를 붙들고자 했지만 나라는 기울었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1910년 경술 국치가 일어나던 해지요. 신민의 간부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다. 해외에 나가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무관학교를 만들고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을 결집을 해서 무장항쟁을 하자. 이래서 신민의 간부들이 비밀리에 만주나 러시아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채호 선생도 함께 망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서 밀선을 타고, 밀선이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그렇게 잘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고 그런 돛담배 놓여서 다니는 그런 배였는데, 가자마자 심한 멀미를 했어요. 워낙 그 신채호 선생은 약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글 공부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약골이었는데, 배를 타자마자 멀미를 해가지고 육로로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평양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변절했던 그 이광수가 신채호 선생을 지켜봤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신채호 선생은 망명을 할 때에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망명객의 보따리 속에 다른 무슨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복 선생의 후손에게서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망명하기 직전에 한 열흘간 그 책을 빌려가지고 붓으로 다 옮겨 썼어요. 이 동사강목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통사 형태로 쓴 비교적 그 왕조 중심이 아니라 민중 중심, 민족 중심 이런 책을 편찬한 게 동사강목인데, 그리고 단재 선생의 사관도 이 동사강목 안정복 선생의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 책을 필사해 가지고 망명길에 올라갑니다. 유달리지요. 세계 그 망명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자기 나라 역사책을 필사해 가지고 개나리 벗김에다가 싸가지고 해외로 망명했다는 사람은 난 단재 선생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문이 꽤 안 좋았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북경에 가서, 베이징에 가서 그 사고전서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북경 도서관에는 사고전서가 있는데,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의 역사를 수백 권으로 적어 놓은 게 사고전서지요. 그 사고전서를 전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더러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단재 선생이 그 실증주의 사관이 없다라는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는데, 단재 선생은 중국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사고전서에서 조선 관련, 우리 한국 관련 부분들을 전부 필사, 복사해가지고 복제를 하죠. 그때는 복사기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대단히 실증적입니다. 그 선생의 글 쓰는 자세를 보면 결코 글 한 줄 한 대목도 허투루 쓴 글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사 연구를 하면서도 중국의 사고전서에서 그렇게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망명을 해서 그 중국, 러시아 쪽 해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해삼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그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그쪽에서 그 해조신문, 당시에 우리나라 교포들이 해조신문을 만들고 있었는데, 해조신문에서 단재 대한매일신보 주필이었던 단재 선생이 망명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해조신문의 주필로 영입을 합니다. 거기서도 역시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를 했죠. 그러나 그 내국노들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그 활판을 안 씁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활자 하나하나를 뽑아가지고 신문을 만들 때인데, 그 어떤 밀정이 어느 날 그 신문 만드는 그 활판을 다 엎어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약골인데다가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 지내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무렵에 그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신규식 선생, 일가 되신 분이죠. 신규식 선생이 그 상하이로 와서 몸을 추스리면서 독립운동을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삼이를 떠나서 상하이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육로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해삼 상하이까지는 수마일이죠. 근데 그 중간에 그 만주 북간도 서간도 지방을 돌면서 우리 고구려, 발해, 부여 조상들의 살았던 그 옛 강토를 돌아본 거지요. 그리고는 그때만 해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 왕릉, 고려 발해의 왕릉 이런 것을 답사를 하면서 나한테 돈이 있었으면은 꿀이라고 해서, 그때는 지금은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만은 중국 노동자들을 꿀이라고 그랬죠.
꾸리 몇 사람을 사서 왕릉 한 구라도 파서 우리 조상들의 그 역사를 실증하고 싶었는데 그런 돈이 없어서 목축으로만 한다. 눈으로만 살폈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로 건너갔는데 상하이에서는 마침 그때가 그 1919년 국내에서 3.1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4월 11일 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그럴 시점입니다. 당시 그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는 39인으로 의정원 의원, 지금 같으면은 재헌 국회의원이죠. 단재는 충청도 출신 대표로 의정원 의원이 돼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그 산모 역할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서 정부를 이제 그 의정원을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대표를 뽑으려고 하니까 일부에서 당시 기호지방과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자. 당시는 헌법에 국가의 최고 임시정부의 수반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이승만의 행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그 전에 1919년 1월 달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의 위임 통치를 제기합니다. 위임 통치란 일본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조선을 미국에다 위임을 해서 미국이 통치하도록 하자. 명색은 유엔의 전신 국제연합에다가 맡기자고 했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 국제연합은 미국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으니까 미국이 통치를 해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단재 선생은 당시 박용만 이런 그 무장투쟁론자들하고 그 힘을 합해서 이승만이 아무리 망명 정부지만 국무총리 국가 수반이 돼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찾지도 못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렇게 성토를 했어요. 그러나 당시 그 의정원 구조는 기호지방하고 기독교인들이 다수였고 또 미국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는 그런 그 영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 초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1년 반 동안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았죠. 상하이로. 근데 이건 역사의 가정이 부질없다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단재 선생의 주장대로 이승만이 아닌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안창호라든가 또는 서재필이라든가 무당 이회영이라든가 이런 통합적인 분이 국무총리가 됐다고 그러면은 우리 임시정부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산모 역할을 했지만 이승만 추대 문제를 놓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신대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신대한이라는 신문 타이틀. 이것은 참고고, 이건 대한매일신보고, 신대한. 거의 혼자 힘으로 그 몇 분들이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혼자 힘으로 신문지판으로 신대한이라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위임 통치론을 반대하고
임시정부의 외교론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주독립을 선언한 그런 논조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단재 선생이 저런 신문을 만들 때는 만주, 서간도, 북간도 이런 데서 올해가 꼭 100주년입니다마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우리 조선 청년들이, 대한 청년들이 그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의 임시정부에서는 그 외교론을, 우리가 이승만 국무총리의 노선인 외교론을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론이라는 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외국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자라는 그런 명분 자체는 옳습니다. 그러나 1919년, 20년 이때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한패였어요. 특히 그 아시다시피 그 을사늑약 맺어지기 그 직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가치라 데프트 밀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 그런 그 밀약을 맺었고 영국하고는 1차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을 맺어가지고 영국이 그 일본을 지원하기로 했고 그래서 20년대 초 19년 말 이런 때는 미국, 영국, 일본이 한 패거리였는데 이런 한 패거리들에게 민족의 운명을 위임을 해서 외교론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논리는 거의 망상에 가까웠던 거거든요. 이것을 단재 선생은 과감하게 비판을 하면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저 신대안에다가 많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망명지에서 의욕은 좋지만 거의 혼자 힘으로 신문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신문을 접고 상하이로 거처를 옮깁니다. 상하이가 아니라 베이징으로 옮겼는데 그때 우당 이회영 선생, 그 신흥보관학교를 전 재산을 털어서 신흥보관학교를 만들었던 이회영 선생, 그리고 미국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박용만 선생, 이런 분들하고 베이징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볼 때 처음에는 베이징에 가서 다시 이제 신문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단재 선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신문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 많은 해외에서, 특히 해외에서 많은 교포, 동포들을 모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각지에 있는 동포 지도자들에게 그 뜻을 전하고 힘을 모으고 성금을 받고 해가지고 무장전쟁을 하자. 그러려면 신문만한 역할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베이징의 역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늘북이라는 천고, 아까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그 천고,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하늘천이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우리 국문으로 하늘을 말한 겁니다. 하늘북, 뜻이 대단히 높지요. 하늘북, 하늘을 대고 북을 치겠다. 그래서 이 천고를 만들었는데 1921년 1월 달에 베이징에 사는 우리 교포 박승병의 집에 얹혀 살면서 천고라는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내년 1월이면은 천고가 나온 그 100주년인데 기념사업회에서 천고를 내년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복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천고 창간사에서 단재 선생은 그야말로 하늘을 울리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 조금만 제가 읽어볼게요. 천고여 천고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이 땅에 가득한 더러움과 비린내를 씻어다오. 홀이 되고 귀신이 되어 적의 운명이 다하도록 저주해다오. 천고여 칼이 되고 총이 되어 외적의 기운을 쓸어버려다오. 폭탄이 되고 비수가 되어 적을 동요시키고 뒤흔들어다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글을 글자로 비록 망명지지만 쓸 수 있었던 우리 한국인이 당시에 많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청고는 7권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권은 오래전부터 국내에 있었고 2권은 제가 신문사에 근무를 할 때 연변에서 복사를 해왔고 3권은 지금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독립기념관장을 하면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함께 가서 그것을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베이징 도서관 당국이 복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다만 독립운동 관련 기사만 옮겨 써라. 대단히 대국다우지 못한 그런 행태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며칠간 머무르면서 그것을 일일이 써서 그 단재 전집에는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1권, 2권은 전문이 들어가고 3권은 우리 독립운동 관련 기사만 옮겨 실었고 나머지 4, 5, 6, 7권은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제1교포나 재미 또는 중국에 계신 동포들께서 단재 선생이 심혈을 뼈를 깎아서 쓰셨던 천고 행방을 아신 분이 있으시면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꼭 99년 전이죠. 겨울에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이 상하이에서 북경까지 찾아왔어요. 웬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의열단 선언문을 한 편 써주십시오. 당시 중국에는 내노라 하는 조선의 우리 한국의 학자, 지식인, 언론인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장군이 단재 선생을 찾아서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쓴 글이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1919년 3.1혁명을 전후해서 큰 독립선언서가 3건이 나왔죠. 첫 번째는 이광수가 쓴 28 독립선언, 두 번째는 최남선이 쓴 조선 독립선언, 그리고 세 번째는 단재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 근데 불행하게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광수와 춘원은 변절해서 글은 남았지만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겪고 있는데 단재 선생은 남긴 글이나 본인이나 역사의 청사의 길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3.1 독립선언은 6당이 쓴 3.1 독립선언은 초두에 아조선의 자주민임과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그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좀 한문투가 돼가지고 듣는 사람이나 읽은 사람이나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단재 선생이 쓴 의열단 선언은 이렇게 나옵니다. 서두에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토를 없이하여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에 대한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도 일본이 남의 물건을 뺏으면 그건 강도인데 남의 나라를 뺏으면 그건 강도 중에 강도지요. 우리나라 수많은 독립선언서, 경문 이런 것 중에 강도 일본이 이렇게 나온 것은 단재 선생이 글이 처음입니다. 이래서 이제 단재 선생은 의열단 선언문을 집필하고 그것도 상하이로 내려와서 한 달 동안 상하이 변두리 여관에 머무르면서
한 달 만에 이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의열단 선언문을 기초로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북경으로 올라갔는데, 북경에 가서 그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았죠. 그 대단히 검약하기도 하지만 또 선생은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집이, 그러니까 역사 연구하는, 단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심하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인 고집이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고집. 나중에 이제 신대한이라든가 조선혁명선언 이런 글들을 쓰는 것을 국내 총독부가 알고 이광수를 보내가지고 변제를 요구를 했어요. 국내에 들어와서 매일신보, 그때는 신채호 선생이 주필이었던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가 조선을 강탈하면서 그 다음날 대한이라는 제호를 빼고 매일신보로 만든 겁니다. 총독부 기관지가 된 거죠. 그래서 매일신보 사장으로 추대를 하겠다. 그랬는데 단재 선생은 한 칼에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외롭게 혼자서 살고 있는데, 이때에 그 이 무렵에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의 소개로 중국 그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박자애라는 여학생을 소개받습니다. 박자애 여사는 그 3.1 운동 때 그 3.1 운동에 앞장섰던 그 여걸이었어요. 근데 24살짜리인데 단재는 그때 40대 초반이고, 성격도 까다롭고 외골수고, 그런데다가 그 사람 사귀는데 서투르고, 그래서 박자애와 만날 때 첫 번째 했다는 얘기가, 내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가정에 소홀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집안일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 그렇다 그러면 좋다고 할 여성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따져보게 됩니다만은, 그때 그 박자의 여사도 애국혼이 깃들었던 분이었고, 국내에 있을 때부터 그 신가정이라든가 대한매일신보에서 단재의 글을 읽었던 독자였기 때문에 흔쾌히 뜻을 주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 베이징에서 살 때에 단재 선생은 역사 연구를 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또 실시를 합니다. 우당이라든가 박용만이라든가 무장투쟁론자들하고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고, 그럴 때에 그 국내에서는 단재나 이런 분들을 매수시키기 위해서 밀정을 파견했어요. 우리 독립운동 하는 곳곳마다 어느 때에 밀정이 드나들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은 대단히 대부분이 하급자들이었는데, 단재를 변절시키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부가 파견했던 밀정은 김다라라고 고급 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재가 거부를 하니까 심산 김창숙 선생을 또 매수를 하려다가 역시 거절당했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 단재 선생, 이회영 선생, 김창숙 선생, 유자명 선생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김다라를 처단을 죽여버린 겁니다. 밀정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때 그 다물단이라는 비밀 지하단체를 만들었는데, 다물단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고구려가 망했을 때에 고구려 구토를,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만 다물이라는 용어가 구토 회복, 영토 회복,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자고 고구려 유민들이 만들었던 단체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물단을 만들어 가지고 김다라를 비롯해서 많은 밀정들을 처단했는데, 이때 다물단 선언도 단재 선생이 썼어요. 그런데 그 의열단 선언문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다물단 선언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혹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에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역사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사가 중에 자신의 사관,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었던 분은 흔치가 않죠. 제가 알기는 단재 선생의 민족사관, 우리가 그 조금 유능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좀 고등학교 유능한 학생이라 그러면은 그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이냐, 도전과 응전이다, 이런 것은 달달 외우면서 우리 역사가 단재 선생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알고 있는 학생 선생님들도 흔치 않지요. 단재 선생은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아는 나, 조선, 대한, 한국. 비아는 당신은 일본 제국주의. 아와 나와 대한과 일본 제국주의의 투쟁의 기록이다. 역사라는 것은 당시를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확고하게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집필했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뿌리를 세우고자 했던 분이 단재 선생입니다. 이 아와 비아의 투쟁에 대해서 한 대목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하라 하느뇨. 깊이 팔 것 없이 얕게 말하자면, 근데 단재 선생은 그 시도 쓰고 시조도 쓰고 그 소설도 쓰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인지 글이 맛이 참 대단합니다. 글맛이 있어요. 깊이 팔 것 없이 얕게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의 선자를 아라 하고 그 외에는 비하라 하나니,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등은 제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하라 하며, 이렇게 역사관을 아와 비하로 구분할 수 해서 역사관을 만든 분 중에 한 분이 단재 선생입니다. 근데 단재 선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재주가 참 대단했어요. 지재학, 덕, 그 사가로서 갖춰야 될 대부분의 기본 소양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1925년 1월 국내 한 신문에 난객의 신년만필이라는 그 지금으로 보면은 수필이죠. 만필이니까 신년만필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지금도 저는 읽으면은 가슴을 후려치는 때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나 서양식의 문명, 종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 그것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석가가 들어오면, 공자가 들어오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단재 선생이 주장했던 조선의 주의의 조선, 주의의 한국, 대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의, 자본주의를 대한민국식으로 변형을 하고 또 민주주의를 우리의 뿌리에 맞는 형태로 만들고, 이런 것이 단재 선생이 주장했던 민족 사관이기도 합니다. 단재 선생은 1920년대 중반기부터, 그러니까 조선 의열단 선언을 쓸 그 무렵부터 아나키즘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나키즘이라 그러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억지로 무정부주의라고 용어를 그 번역을 하면서 오해를, 정보가 없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사느냐 하고 오해를 하기 쉬운데, 아나키즘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따윈의 적자생존론, 이것을 제국주의, 그 일본 제국주의라든가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그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적자생존이다. 그런데 그 무렵에 그 러시아의 크로포토키는 상호부조론, 적자생존도 있지만 서로 부조한다, 부조하면서 동병상련처럼 함께 어우러서 사는 것이 세상 만사의 이치다. 그래서 상호부조론, 크로포토킨의 상호부조론을 입각한 아나키즘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중국에서 아나키즘 연맹, 무련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조선 민중과, 그때는 이제 아직 공산주의가 뿌리박기, 중국에서도 뿌리박기 전인데, 그 조선에서는 그 일본식의 자본주의, 제국주의식의 논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수의 지주가 수많은 우리 농민들 수탈하고 총독부에 아첨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상호 부조를 하면서 민중 직접 혁명론, 과거에는 의열단이라든가 또 의열투쟁들, 개인이 몸을 던져서 그 일제와 싸웠는데, 이제는 무장 통해서 민중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자, 이런 논리를 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련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잡지를 만들어서 그 각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뜻있는 동포들을 묶어야 된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만으로 책임을 맡고 떠났지요. 그래서 기륭항에서 첩자의 그 밀고로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그 역사 연구에 힘을 모았던 단재 선생이 그 기륭항에서 일제에 붙잡혀 가면서부터 이제 직접 행동이라든가 무장투쟁이라든가 역사 연구라든가 이런 게 거의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57세까지 살으셨는데 8년 동안을 여승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활동한 기간은 어린 나이 때 빼면 한 20년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런 중에서 무장투쟁, 역사 연구, 독립운동, 소설, 작가, 이런 그 보통 사람들이 500년 해도 다 미처 못할 일을 한 20년 만에 해낸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선에서는 3대 천재 또는 4대 천재라고 했는데, 그 홍명희 선생, 임꺽정을 썼던, 나중에 해방 후에 북한으로 가서 부수상도 했습니다만은, 그 임꺽정을 쓴 홍명희 선생하고도 참 가까웠어요. 그래서 홍명희 선생한테 감옥에 가기 전에 그 재판을 받을 때 이런 글을 씁니다. 형에게 한마디 말을 올리나니 이 붓이 뜁니다. 그러나 억지로 참습니다. 참자니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말하란 즉 뼈가 저립니다. 그래서 아픈 가슴을 들키워 쥐고 운명의 정한 길로 갑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운명의 정한 길이라고 평가를 하죠. 그 전에, 붙잡히기 전에 국내에 있는 한 신문에다가 그때 조선 역사상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이라는 사론을 씁니다. 역사사자 글론자. 그 역사 관련하는 것을 사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론을 썼는데 제목이 조선 역사상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1000년 내라 그러면은 고려 470년, 조선 왕조 500년, 대한제국 13년에서 한 1000년이죠. 제1대 2000년 동안의 제1대 사건을 단재 선생은 뭘로 꼽았겠는가? 고려가 창업되고 조선이 창업되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수많은 국난, 창업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단재 선생은 묘청
정지상 등이 개성 천도 운동을 들었어요. 그건 왜 그랬냐?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반란군 정도로 취급을 했는데 정지상이라든가 묘청을 단재 선생의 사과는 투철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서경전역, 서경이라면은 지금 평양을 말합니다. 개성에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왕의 군대가 반란의 뿌리를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이었으나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전역이 곧 낭불양가대, 낭불, 우리 고유한 화랑과 선교 때 유가 특히 조선 시대에 국교가 되다시피 한 유가의 싸움이며 낭불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국풍, 우리 민족의 그런 정서, 바램, 소망 이런 국풍파 대 한학, 유학, 중국을 떠받드는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4대당의 싸움이며 이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독립당 대 4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다.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세력과 그대로 눌러앉자 후퇴 뒤로 옛날에 해왔지 않았느냐라는 보수사상의 싸움이다. 묘청은 곧 정가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역에서 묘청 등이 실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즉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와 반대로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 등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진척하였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감하지요? 네. 저는 이걸 받아서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제1대 사건이라 그러면 무엇을 들겠는가? 스스로 묻고 큰일이 많았지요. 6.25 전쟁도 있고 뭐 독재정치, 민주화, 경제건설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1949년 6월 달에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리고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족들이 그 후손들이 기득층이 되고 지금까지도 역사의 주역 노릇을 하는 그 반민특위 해체 사건을 해방 후에 제1대 사건으로 친 바 있습니다. 국어학자인 이윤재 선생은 1946년 한 잡지에다가 북경시대, 그러니까 이윤재 선생이 그 북경에 가서 단재 선생을 만났는데 조선사 통론, 문화편, 사상 변천고, 강력고, 인물고 이런 5권짜리 사론을 썼다는 원고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 5권의 원고가 지금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조선사 통론, 문화편, 사상 변천고, 강력고, 인물고 이런 그 단재 선생의 유고도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힘을 모아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독립기념관에 있을 때 평양인민학습당과 김일성 종합대학 등에 있는 그 단재 유고를 찾아서 평양까지 갔더랬습니다. 당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단재 선생의 그 자료를 모으고 평양에 있는 유고를 모아서 남북한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북한의 왕래가 있었던 때죠. 그래서 그 남북이 합해서 그 단재 전집을 만들자 해가지고 평양까지 갔었는데 그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입수를 못하고 목록만을
찾아서 전집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거기도 앞서 설명드린 사상 변천고라든가 강력고라든가 인물고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게 되면은 평양 인민학습당과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존되어 있는 단재 선생의 유고를 우리가 함께 모아서 그 단재 전집을 만드는 것도 우리 후생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왜 단재 선생의 후반기에 쓰셨던 그런 원고가 평양으로 왔는가? 단재 선생이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때 그 여순 그 평양 출신의 어떤 분이 옥고를 좀 뒷바라지를 해 주셨든지 그 유고를 들고 해방 후에 평양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고가 평양에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재 선생은 결국 뜻을 다 펴지 못하고 그 일본 재판에서 10년 징역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여순 감옥에서, 근데 여순 감옥이라는 것이 참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곳입니다. 일찍이 1910년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사형 집행을 당했고 20년대 중반에 우당 이회영 선생이 고문으로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단재 선생이 1930년 2월 18일 날 여순 형무소에서 옥사를 당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옥사라고 그냥 병에 그 옥고를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조사하거나 그 단재 선생의 유복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죽였던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약골이지만 의지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에다가 가끔 감옥에 있을 때는 에스페란토 사전을 보내달라. 그 에스페란토란 글이 그 국제 공용어지요. 앞으로 그 아나키즘 운동을 국제적으로 만들기, 통용하고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용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재는 이미 우리말은 물론 일본어, 중국어, 영어 4개 국어에 능통할 정도였기 때문에 에스페란토어를 통해서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이쪽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용어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감옥살이 틈틈이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럴 분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 몸이 아팠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옥중 편지를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그 편지를 써서 무슨 약을 보내달라든가 이런 편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뇌일혈, 의식불명, 생명 위독이라고 전보를 보낸 겁니다. 그 서울의 종로에 살고 있는 부인에게. 그런데 일본이 그 우리나라의 지도급 인물들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처형을 했어요. 동학혁명의 주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을 직접 일본 밀정이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만나서 일본군이 한양을, 서울을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쪽에 지원을 해주기만 한다 그러면은 일본으로 데려가겠다. 그런데 전봉준 장군은 내가 내세운 기치가 척약이다. 한마디에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여순 감옥에 있을 때 또 총독부에서 조선말을 잘하는 밀정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영웅심에서 죽였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사형을 면해주겠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토 히로부미가 국적 제1호지만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창업한 인물이고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일본의 원훈입니다. 원훈. 그런데 조선의 무명 청년이 일본의 원훈을 쏴주겠다니까 일본 사람들로서는 자존심이 대단히 상한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죽였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걸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손병희 선생. 손병희 선생이 동학의 제3대 교주고 동학 3.1 혁명을 주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3년 감옥살이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는데 가족들이 병보석 신청을 했는데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병보석을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일본 법률에도 환자 수인이 몸이 아프면 병보석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학혁명, 3.1 혁명, 조선의 큰 거대한 역할을 해낸 의암을 내보내주지 않았듯이 그 단재 선생도 조선 의열단 선언, 다물단 선언, 거기다가 에스페란토 이런 역할이 지금 만약에 단재가 상하이나 북경이나 살아서 석방돼서 나간다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엄한 삶이었다. 장엄하죠. 한 시대, 그것도 가장 참담했던 시대에 국민의 정신사적 기둥이 되었다. 청렬한 지조와 장려한 부순, 식민지 시대 민족의 한 줄기 광명이었다. 자신은 물론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하여 계속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남긴 일련의 선언문과 각종 문헌과 사론, 시론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 혼으로 영원히 남아있다. 전근대의 철문을 연 계몽주의자, 치열한 항일 구국 언론인, 담대한 애국의 문사, 주체적인 민족주의자, 전위적인 독립운동가, 근대 사학의 개척자, 국제주의 아나키스트 이런 분이 단재 선생이고, 그리고 단재 선생이 직접 국난을 당했을 때 지식인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한 건 아닌데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자는 은사이며 굴복하는 자는 노예이며 격투한 자는 전사이며 우리는 이 삼자 중에서 전사의 길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했던 분입니다. 또 꿈 하늘이라는 그 소설에서는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살면 대적이 죽고, 일본 말하는 거지요. 대적이 살면 내가 죽나니 그러기에 내 올 때에 칼을 들고 왔다. 대적아 내 칼이 세던가 내 칼이 센가 싸워보자. 비록 소설이라는 픽션을 통해서 이런 글을 썼지만 자신의 생각이고 포부였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생을 반제국주의, 반봉건, 반식민 투쟁의 전위가 되면서도 그 이후를 대비하여, 해방된 이후를 대비하여 무강권, 무지배, 무착취의 아나키즘 이상을 추구했던 선각자. 온갖 역경 속에서도 청고한 기품과 기상을 잃지 않으면서 엄숙하고도 순정한 노력으로 언론, 사학, 독립운동에서 일가를 이루고 사생활이 근검하고 엄결하여 조선시대 참선비의 환생을 보여주는 것 같았던 단재 선생. 1927년 무소리니에 의해 이탈리아 독재자지요. 처형대에 섰던 이탈리아 출신 아나키스트 바젠트라는 사람이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을 단재 선생에 바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2번 처형한다 해도 내가 올바로 살았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것이 단재 선생의 삶이고 우리가 단재를 아는 지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재 선생님의, 저도 읽었지만은 단재 선생의
평전을 쓰셨고 또 단대 전집을 간하셨던 그런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단재 선생님이 살아왔던 그 삶과 사상에 대해서 1시간여에 걸쳐서 우리 유튜브를 듣는 시청자들께 또 현장에 있는 이 관객들에게 너무나 잘 그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유튜브 특강에 그 주제가 다시 울리는 하늘 북소리인데 단재 선생이 쓴 천구의 첫 구절 나는 안에 하늘북 울리는 사람을이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저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는데요. 저 마이크 좀 준비를 해주시고, 네. 혹시 그 선생님께 묻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기 기념사업회 윤석이 공동대표님 그 강의 들은 소감이나 또는 그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강의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1920년대에 단재 선생께서 아나키즘이 미래 그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정부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걸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단재 선생께서 생각했던 그 정부의 형태까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단재나 우당이나 그 아나키즘 운동을 신봉했던 분들은 그 정부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 무강권, 무권력, 또 그 경제적인 부가 독점된다든가 이런 그 독점, 독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균형 있게 나누고 그리고 그 소집단화하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그 본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국제화의 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또 그 도시 간의 차별 벽 이런 것들을 만들고 부정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그랬을 때 그 단재 선생은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 조선만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이 그러자. 그래서 특히 그 크로포토킨의 상호 부조론. 아시다시피 그 제국주의들은 그 따윈의 적자 생존을 마치 이것을 정치 이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이것은 자연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것이 자연의 질서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깊이 파보면은 서로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넓히고 그런 상황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강권 시대를 만들자. 무제국주의 시대, 평화로운 시대, 모든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들까지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호 부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해방 후의 방략으로 자본주의 사회, 민주사회,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아나키즘 사회 여러 가지 방략이 한 5가지 방략이 있었는데 단재 선생이 추구했던 방략이 아나키즘 사회는 아마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인류의 이상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긴 장래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도 질문하실 분 객석에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천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제 내년에 천고 복간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7호까지 발행이 됐는데 4호부터는 이제 행방이 미원하다고 하는데 이걸 찾는 어떤 그런 그 작업이 진행되려면은
저희가 뭐 몇 권 정도가 발행이 됐고 어떤 식으로 이 책이 전달되고 배포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정보나 자료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저도 뭐 더 이상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3.1 혁명 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던 상록수의 작가 심은 선생이 그 단재 선생 북경에서 단재 선생이 그 청고를 만들 때 그걸 곁에서 지켜봤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여러 가지 기록이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청고를 직접 쓰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게 있는데, 근데 7권까지 냈다라는 기록도 있고 6권까지 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의 왕실 도서실 이런 데는 민간인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 내후년에 이제 개관을 할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경 임시정부에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대일 선전 성명서 이 원문이 워싱턴 기록관에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외교 노선을 통해서라도 또 민간 외교를 통해서라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이런 데에 혹시 청고의 3, 4, 5, 6권, 7권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좀 내년 1월 달에 복간호가 나옵니까? 네네. 예, 그때 그런 계기를 해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 이런 쪽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외교부에다 부탁을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는 몇 가지 단체가 있지요. 평통이라고 부르는 민주평통 네. 이런 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기구들은 민간 기구입니다만은 해외에 지부가 다 있고 하니까 이런데 평통에다 의뢰를 해서 이런 단재 선생의 청고 후속편 찾기 운동 이런 것들도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찮게 발굴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보물찾기 하듯이 누가 어디 가서 머리 싸매고 찾으러 다닌다고 찾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본 황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독자층이 그러면 중국에 있는 뭐 한인이나 중국 사람들이 주 독자층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국내로도 이 책이 들어왔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 일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이게 정보 수집 차원에서 어떤 일본의 어떤 정보기관을 통해서 황실 도서관 이런 데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네. 예민하게 반응했던 곳이 일본 조선총독부 일본 밀정들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보관했을 확률이 제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쪽 일본 밀정들, 일본 경찰, 군경들은 단죄라 그러면 두 눈에 쌍불을 켜고 뒤쫓았으니까 아마 그쪽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예. 이건 꼭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재 기념사업회를 여태까지 끌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선양 사업을 좀 더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지금 국가가 좀 그런 방향, 지금 국가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방향이 과연 그 점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앞서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70년사의 가장 큰 제1대 사건이라 그러면은 반민특위 해체된 사건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우리나라 역대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군경, 정계, 사법, 검찰, 재계, 학계 할 것 없이 친일 쪽에 뿌리를 둔 그런 세력이 여전히 주류가 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나 그 유족들은 홀대받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영락한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한 번도 치른 적이 그 남북전쟁 외에는 한 번도 없는 나라인데도 국가 총예산의 한 5% 정도가 그 보훈 사업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금년 예산이 552조인가 되는데 한 1% 수준이 좀 넘은 걸로,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최소한 국가 GNP 총 예산의 한 3% 정도는 그 국가 보훈 사업 이런 데 투자를 할 만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국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고 학력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그런 수준의 국가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한 복지, 또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자료, 유업 이런 것을 찾아서 선양하고 이런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그 후손들이 떳떳하게 살고, 또 우리가 그 험난한 시대에 우리 선대들이 이루었던 그런 유적, 유서, 유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가 그 몇 해 전에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우리가 독립운동은 우리는 그 27년 상하이 임시정부만 해도 27년을 운명을 이끌었는데, 프랑스에서는 4년 반 정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반나치 운동이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군 단위, 면 단위마다 그런 그 기념관, 전시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4년 반에 불과했는데도. 그래서 역시 그 선진 문화국가의 모습은 다르구나.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의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해방 이후에 어떤 우리나라의 제1대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강제된 것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친일 역사를 갖다가 청산하지 못한 그 반민족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그런 후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1시간 반 정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그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사실 그 단재 기념사업회에서 해마다 해왔던 단재 특강을 올해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단재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유튜브 특강으로 변형시켜서 오늘 첫 막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주인공으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그 앞으로 강의는 매주 2차례씩 열리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강사분들이 꼭 필요한 강사분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특정 요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대개는 그 수요일과 목요일이 많지만은 오늘처럼 월요일도 있고요. 또 금요일에 있는 강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10개를 다 지금 공지하긴 그렇고, 다음 강의를 말씀드리면 10월 8일에 단제 연구에 굉장히 특히 언론 학자로서 뭐 많은 연구를 했던 박정규 전 청주대 교수가 10월 8일, 요일은 바뀌어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또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장점은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는 방법은 일단은 미디어제트 그 채널에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 공유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복사하기를 해가지고 눌러서 이 강의를 꼭 봐야 되는 분들 중에서 안 보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한테 보내주시면은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